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알려지지 않은 별, 역사가 된 사람들, 조선공산당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최백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가가 19,000원이고 이것이 아마 2000 지금 꽤 몇 년 됐죠. 지금 2017년에 출판한 책이니까 지금 한 4년 된 책입니다. 제가 좌파 연구를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80년대 이후가 아니고 4.3 사건, 남로당 이 지령을 일으켜서 남로당 폭동을 일으키는 4.3 제주 사건의 뿌리가 되는 남로당, 그 더 넘어와서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 주변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의 공산주의 항일운동의 이런저런 계보를 좀 찾고 있다가 이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 최백순 씨를 한번 하고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1966년생인데요. 위키백과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나옵니다. 최백순 씨. 1966년생. 정의당 출신이거든요. 정의당 종로구 당원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대표 비서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현재 단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무상급식 추진운동 본부 공동대표, 진보신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신당으로 해서 종로구에 나갔다가 낙선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에 조선공산당 평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느낀 점이 붉은 별이죠. 역사가 된 사람들, 뭐 시베리아, 모스크바 해가지고 여러 곳에 여행을 하면서 알려졌던 인물이든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든지 조선 공산주의 활동한 인물들을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첨는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공산당 평전에 대한 것을 제가 평전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일단은 부산일보에서 2017년 11월 2일자로 나온 잠깐 읽기를 해가지고 이 책을 읽은 기자가 쓴 평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잡지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이라는 선임 기자가 조선공산당 평전을 썼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도죠. 8월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각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김재봉, 권오설, 조동호, 김철수, 김단야 등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여기 자꾸 사회주의 계열이라 그러는데 이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계열이라 해야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독자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사회주의는 의회의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어떤 평화적인 투표 과정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개혁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도 더 급진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재산권을 폐기를 하고 개인의 자유도 더 사회주의 계열보다 더 속박이 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운동. 항일 뭐 상일주의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용어 선택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와있던 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98명에 대한 서운이 추서된 것이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기자는 항일 독립운동의 큰 흐름을 주도했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던 애국지사들이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국지사들은 애국지사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산주의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한 사람들이 중에서 공산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양대로 두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식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애국지사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운동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착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라 그랬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목숨을 바쳐 희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김재봉, 권오설, 조동호, 김철, 김단야 이런 인물들이. 근데 노무현 정부가 선언을 해버린 거죠.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은봉 같은 사람들 훈장주자 했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전쟁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좀 더 읽어봅시다. 애국지사들이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을 준 거, 저는 이것을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기사를 더 봅시다. 조선공산당은 오랫동안 금기어였다. 맞습니다. 금기어였죠. 반공국가, 대한민국이 반공국가인데 조선공산당을 이렇게 찬양한다든가 미화한다든가 잘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미국 같은 나라, 미국에 공산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공산당을 이렇게 찬양하는 기사를 쓰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거 누가 미국 국민들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더 읽어봅시다. 조선공산당은 오랫동안 금기어였다. 그렇죠. 반공정권이 수립된 남쪽에서도, 공산정권이 들어선 북쪽에서도 조선공산당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도 조선공산당에 대한 찬양 발언 못하게 하고 연구 못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북한 정권도 항일운동계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파벌과 대립이 극심했고, 종파주의로 분파활동, 종파주의로 인해서 제대로 공산당 활동을 못했다, 제대로 항일운동을 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북한의 공산정권도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선공산당 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사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지만 잊혀질 것을 강요받았던 인물들의 복권을 시도한다. 그 말은 맞네요. 일제시대에 하나의 여기서 무슨 알려지지 않은 별이라 그러는데, 파랑불이든 빨강불이든 별은 별인 것만 사실이, 특출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붉은 별이든지 청색 별이든지 잊혀질 것을 강요받았던 인물들의 복권을 취소한다, 이런 인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동희, 조봉암, 김삼룡, 이현상 등 비교적 알려진 이들의 삶도 기술되어 있지만 뜨겁게 살다간 생소한 운동가들의 투쟁사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생소한 운동가들, 저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로 한인사회당 창당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 알렉산드라, 고민때는 극동서기국에서 일한 남만춘 등이 대표적이다.
항일 독립투쟁사에서 반드시 조명돼야 할 인물들의 활약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독자께서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주요 인물들하고 이런 공산주의 주요 단체 조직, 요런 걸 제가 요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설명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고려공산당 이륙구츠파, 그 다음에 고려공산당 상해파, 서울청년회, 또 화요회,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한인사회당, 전러 한인공산당, 사회혁명당, 상해공산주의그룹,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륙구츠파 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려공산당 이륙구츠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중요 인물들은 5명인데, 김철훈, 한명세, 김만겸, 조훈, 남만춘, 5명의 인물입니다. 자, 우선 김철훈이라는 인물입니다. 1919년 전러 한인공산당 설립에 참여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1921년 5월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에 대립하는 고려공산당 이륙구츠크파에 참여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1923년 코민테른 동양부 산하 고려부 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한명세입니다. 연해주 니콜스크에서 태어나서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 집행위원회 선임됐는데, 사회혁명 당원이었으나 탈당 후 볼셰비키에 입당합니다. 1921년 고려공산당 이륙구츠크파에 참여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됐고, 23년 고려공산당 중앙총국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1935년 반혁명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이 김만겸이라는 인물이 박한영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920년 코민테른 동양비서부 책임자인 보이틴스키의 통력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로 건너오게 되고, 보이틴스키의 지원을 받아 이동희와 여운형, 조동호 등의 통합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동희가 코민테른 자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자 상해에 이루쿠츠크파 지부를 조직을 합니다. 사회과학 연구소를 창립해 박한영, 김태현, 임원근을 상근시키고 국제공청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1929년 일본 스파이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이게 스탈린에서 총살당한 것이죠. 이렇게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인물입니다. 조훈. 1921년 5월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 창립에 참여하고 국제공청 정권 대표로 선임됩니다. 같은 해 8월 국제공청의 승인을 받아 베이징에서 고려공청 중앙총국 결성을 주도하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박헌영이 책임비서로 선임되죠. 1924년 국제공청 4차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코민테른에 상근하여 이루쿠츠크파와 고려총국 국내부를 지원합니다. 5번째 인물, 남만춘입니다. 축복의 마을이라고 불린 블라고슬로벤노에에서 태어났고, 짐나지움에서 정규교육을 받았고, 1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징집됩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군사 소비에트와 볼셰비크 이루쿠츠크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 중앙집행위원과 코민테른 파견 대표로 선임됩니다. 코민테른 극동서기국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3년 반당 혐의로 체포된 후 총살당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탈린에게 의해 총살당하죠.
자, 두 번째 고려공산당 상해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고려공산당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를 좀 보면은 이동희, 김립, 박애, 박진순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동희라는 인물은 뭐 역사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인물이죠. 초대 국무총리. 자금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말썽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동희 1918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1919년 여름 상해로 건너와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엔 이승만 박사를 탄핵하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1920년 겨울 이승만 탄핵을 주도하다 실패한 후 사임을 했습니다. 1921년 5월 고려공산당 상해파를 조직하고 코민테른 승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고려공산당 중앙총국에 참여했으나 이루쿠츠크파와 대립을 하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혁명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름에서 활동을 했고 1935년 연해주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고려공산당 상해파 두 번째 인물입니다. 김립. 이것도 꽤 유명한 인물이죠. 한인사회당에 참여하고 이후 임시정부 이동희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한인사회당 정권대표로 코민테른에 파견된 박진순이 40만 루블의 자금을 받는데 성공하자 이를 상해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방모찌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22년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독립운동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박애. 한인사회당에 참여하고 박진순과 함께 코민테른 정권 대표로 선임이 됩니다. 1920년 극동공화국 설립에 참여해 한인부 책임자에 선임이 됩니다. 1921년 볼셰비키 연해주 위원회 약소민족 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 참배 당시 상해파를 지원하다 반혁명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석방이 되었고 1927년 일본의 스파이 혐의로 역시 스탈린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네 번째 인물 박진순입니다. 이 박진순도 꽤 알려진 인물이죠.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출신 한인 2세인데 한인사회당에 참여하고 박애와 함께 코민테른 정권 대표로 선임됩니다.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한인사회당의 지지를 얻어내고 조선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정당 임시대표로 상근 자격을 확보했죠. 레닌과 최초로 회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코민테른을 배경으로 고려공산당 상해파를 대표하며 이루쿠츠크파와 대립을 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스탈린에 의해서 역시 반혁명 혐의로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조직으로 소개할 조직은 서울청년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공산주의 그룹이죠. 자생적인 코민테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던 조직인 것 같습니다. 자, 김사국, 김영만, 이정윤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서울청년회의 첫 번째 인물 김사국입니다. 한일병탄 이후 10대 후반에 연해주와 간도에 떠돌며 독립운동을 모색하다가 20대 중반에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3.1운동 직후 홍진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한성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지도부가 상해로 망명하자 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서울청년회를 창립하고 코민테른 자금 사건을 기회로 조선총련연합회에서 장덕수의 국내 상해파와 민족주의자들을 축출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청년회 산하에 전위정당인 고려공산동맹을 건설하고 김재봉과 박헌영의 화요회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공산주의자 그룹 중에서 박헌영이 일했던 화요회와 가장 극심한 대립을 했던 것이 서울청년회, 그리고 그 대표가 김사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김사국이가 아마 중간에 폐병으로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김영만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 한일병탄 이후 국내로 들어와 조선노동대회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청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려공산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임되고 코민테른 승인을 받기 위한 정권 대표로 모스크바를 건너가 동양비서부의 승인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지린성에서 김철수의 국내 상해파와 당 재건을 위한 위원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영. 1920년 조선청년연합회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청년회의 전위당인 고려공산청년동맹 책임비서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 통일당 건설을 위한 13인회에 김사국과 서울파를 대표해 참여했습니다. 3차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뒤 1932년에 석방되었죠. 전위조직인 스탈린단을 결성해 적색노동운동에 개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 이정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재학하며 김약수의 북성회 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1923년 북풍회와 서울파의 충돌로 일어난 장안 여관 사건 이후 서울파에 가담을 했고, 서울청년회 전위당인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책임비서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926년 봄 전위조직인 레닌주의 동맹 결성에 참여해 서울파와 3차 조선공산당의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1940년대 전위조직인 적기파를 결성하고 호남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을 조직했습니다. 네 번째, 화요회입니다. 이 화요회, 레닌이 화요일날 탄생했다 해가지고 화요일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래요. 여기 김재봉, 김찬, 이준태, 김호솔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헌영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려지지 않은 별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박헌영을 뺀 모양입니다. 박헌영은 너무 유명하니까요. 자, 화요회 인물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재봉. 경북 안동 풍산읍 오미마을 출생으로 1921년 1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을 배포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이 양반의 고향인데 왜 이리 공산주의자가 많습니까? 김재봉은 안동이 낳은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추록 후에 조선노동대회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922년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이루쿠츠크파의 통합당대회에 참여한 후 이루쿠츠크파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1923년 봄 고려총국 국내부 정권대사 대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김창과 함께 신사상연구회와 화요회 결성을 주도하고 13인회의 국내부 대표로 참가합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하고 책임비서로 선임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의주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김찬. 도쿄에 있는 주요 대학에 유학하여 일본의 사회주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1921년 김약수, 박열과 함께, 이 김약수는 이 49년입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에 걸려들은 그 당시 국회 재연의회에서 국회 부의장 했던 인물 아닙니까? 김약수. 그 유명한 인물이죠. 자,
김약수가 1921년 김약수, 박렬과 함께 흑도의 결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코민테른이 극동민족대회에 일본 사회주의자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자 신원 보증과 대표자 선임을 위해 이루쿠츠크의 동양비서부에 출두했습니다. 김재봉과 함께 신사상연구회와 화요회 결성을 주도하고 조선공산당에 참여해 선전책으로 선임이 됩니다. 신우지 사건으로 중국에 망명해, 여기서 말하는 신우지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일본 경찰들을 청년 심한 청년입니까? 폭행하는 가운데서도 공산주의 단체라는 것이 발각이 되고 검거 선풍이 되면서 조선공산당이 붕괴 위기에 몰락에 처한 것이 신우지 사건이었습니다. 신우지 사건으로 중국에 망명해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했으나 강달령 중앙에 의해 해산이 됩니다. 만주 총국 결성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 이준태, 역시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풍산읍 우렁골 출생. 1922년 3월 무산자 동지회와 신인동맹회의 통합으로 결성된 무산자 동맹회에 참여해 상무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1923년 여름 경성 고무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윤덕병과 경성 여직공 동맹 파업 전말서를 작성, 전국에 배포해 연대투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1925년 1월 안동에서 김남수, 권오설과 화성회를 조직하고 창당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해 중앙위원 후보로 선임됐으며 2차 조선공산당의 차석 비서를 맡아 60만세 민중항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8년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네 번째 인물 권오설입니다. 역시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풍산읍 가일마을에서 출생을 했고 1919년 안동 풍산읍에 원흥학술 강습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을 교육을 합니다. 이준태, 김남수와 풍산 소작인회를 결성하고 화요회 결성에 참여합니다.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화성회 결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조선공산당 산하 고려공산청년회, 고려공청이죠. 그 유명한 고려공청,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과 조직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2차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를 맡아 60 민중항쟁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기타 다른 인물들, 기타 공산주의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약수입니다. 김약수 1921년 니홍대학에 재직하며 박렬, 김찬과 흑도회를 창립했습니다. 박렬이 아나키스트주의로 기울자 결별하고, 이 아나키스트주의라는 건 무정부주의자죠. 박렬이 무정부주의자로 기울자 결별하고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북성회를 결성했습니다. 북성회 간부들과 국내로 귀국해 전국적인 강연회를 개최한 후 국내 조직인 북풍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풍회는 북성회, 일본의 유학생들이 만든 사회주의 단체인 북성회가 서울로 옮겨지면서 북풍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당 건설을 위한 13인회에 북풍회 대표로 참여하고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해 중앙집행위원회 선임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김철수입니다. 1920년 가을 장덕수, 이봉수 등과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혁명당을
조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김철수 같은 경우에 사회혁명당을 조직했는데 서울에서 이것은 소련 공산당이나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자금과 지령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21년 5월 이동희 주도로 결성된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국외에서 활동하는 상해파와 이루쿠츠크파의 대립을 비판하고 국내 통일당을 주장하는 서울파와 통합을 모색했습니다. 2차 조선공산당에 참여해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3차 조선공산당의 소집권자를 자임했습니다. 정권 대표를 맡아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기 위해 러시아로 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실패했다는 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권 대표라는 것을 코민테른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1930년 체포되어서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장덕수. 장덕수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방정국에서 암살된 인물이죠. 신탁이다 반탁이다 하는 과정에서 장덕수 암살된 인물입니다. 장덕수 황해도 재령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와세다 대학에 유학해 정경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 김철수와 사회혁명당의 모체인 신화동맹당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부사장과 창간주필에 재임하면서 조선청년연합회 창립을 주도합니다. 코민테른 자금을 국내에서 비밀리에 사용한 문제로 김사국의 공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오레곤 대학을 거쳐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친일단체에 가담하는 등 변절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주요 단체와 조직을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언급되고 있는 한인사회당, 국외에서 최초로 공산당, 국외에서 해외에서 최초로 결성된 공산당 한인 교포들의 해외에서 또 연해주 쪽에서 있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최초로 아마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이죠. 사회주의 정당이라 하는데 공산주의를 합시다.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이름이 한인 사회당입니다. 1918년 5월 코민테른 극동지역 선전위원인 그레고리노프와 볼셰비키 하바롭스크 시 당서기인 한인 2세 김 알렉산드라의 지원으로 하바롭스크에서 창당된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위원장 이동희, 부위원장 박애, 비서실장 박진순, 정치부장 이한영, 교통부장 김립 등을 선출했습니다. 한인사회당은 박애, 박진순, 이한영을 코민테른에 파견하고 40만 루블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러 한인공산당. 1919년 9월 볼셰비키 당인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이루쿠츠크에서 창당된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공산주의 정당이죠. 전러 한인공산당. 처음에는 볼셰비키 민족지부 성격이었으나 이동희와 한인사회당 지도부가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정식으로 당의 체계를 갖추고 러시아의 유일한 한인 사회주의 정당임을 자임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운, 비서장 이재복, 선전부장 최고려, 군사부장 오화묵 등을 선출했습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혁명당입니다. 1916년 도쿄에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한인, 중국인, 대만인들이 결성한 전위조직 신아동맹단이 모체입니다. 1920년 봄 경성에서 신아동맹단에 참여하고 있던 김철수, 장덕수, 홍도 등을 중심으로 사회혁명당을 창당했습니다. 1921년 사회혁명당은 이동휘가 이끄는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함으로써 흔히 국내 상해파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상해공산주의 그룹을 소개합니다. 1920년 가을 안창호의 최후 통첩에 따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상해로 건너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이동희 국무총리 주도로 이승만을 실각시키기 위한 그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한인사회당 출신들과 민족주의 좌파 성향을 가진 여운형, 신채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그룹은 한인사회당이 코민테른의 자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단명했습니다. 고려공산당 상해파입니다. 1921년 1월 이동희는 한인사회당파를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독자적인 당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러시아 공산당이 극동민족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고려공산당 상해파를 결성하게 됩니다. 상해파가 코민테른 자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만겸, 안병찬, 한명세 등이 이탈해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에 참여했습니다. 자,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를 소개합니다. 1921년 5월 전로 한인공산당은 상해파에서 이탈한 인물들을 포함해서 중앙집행위원회 중심의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를 결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극동민족대회를 주관하던 이루쿠츠크파는 같은 해 겨울 김철훈 위원장, 정치부장 이재복, 선전부장 최고려 등으로 당을 전로 한인공산당 체제로 복원했습니다. 자, 서울 청년회 1921년 1월 한성 임신정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사국과 사회혁명당 장덕수 등의 주도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서울청년회죠. 이상재 등과 조선교육회를 만들어 후진양성을 하던 민족주의 이등년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장덕수, 김사국, 김명식 등 7명의 이사가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1922년 봄 중추원 의장 전력이 있는 김윤식을 장덕수 등이 사회장으로 치르려고 하자 사회혁명당이 상해파의 코민테른 자금 일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던 김사국이 장덕수 등을 사기공산당으로 지목해 제명하고 조직을 장악하게 됩니다. 서울청년회는 해산할 때까지 조선공산당의 창당을 주도한 화요회와 끊임없이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고려공산동맹이란 조직도 있습니다. 고려공산동맹. 1923년 초 서울청년회는 공개적으로 전조선 청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서울청년회의 이영을 중심으로 불교, 천도교, 대종교의 청년 조직들이 대거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일제가 청년당 대회의 진행 과정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서울청년회의 김사국은 한성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13도 대표들을 선출하고 전위당인 고려공산동맹을 창당했습니다.
했습니다.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유일한 당임을 자임하고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고려공산당 중앙총국은 어떤 단체인가 또 설명이 있습니다. 1922년 10월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열린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통합당 대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코민테른은 두 파의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12월 코민테른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국내 통일당을 건설할 전담기구인 꼬르비우로, 즉 고려공산당 중앙총국을 설치했습니다. 두 파의 해산을 통보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의 당 건설을 추진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르쿠츠크파의 김만겸과 한명세, 상해파의 이동휘와 윤자영, 또 중립을 자임한 정재달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총국은 국내에 당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김재봉과 신철을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보이틴스키가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자 상해파가 중앙총국을 탈퇴하면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고려총국 국내부가 소개되고 있어요. 고려총국 국내부. 1923년 봄 국내로 들어온 김재봉과 김철은 당 건설을 위한 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소유권자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한 발 먼저 들어온 김찬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들과 접촉하며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재봉은 북풍회 김약수, 조선노동연맹회 윤덕병, 무산자동맹회 원우관, 국내 상해파 이봉수를 포함해 고려총국 국내부를 건설하고 책임자를 맡겼던 것입니다. 신사상 연구회가 있습니다. 1923년 7월 새로운 사상을 연구하고 이론서 발간을 목적으로 홍명희, 김찬, 윤덕병, 이준태 등이 설립했습니다. 연구단체를 표방했지만 전국적인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중에게 사회주의와 무산계급의 의의를 설파했습니다. 무산자 동맹의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고려총국 국내부의 외곽 대중조직 성격이 강했습니다. 신흥청년동맹이 있습니다. 아까 신의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신흥청년동맹, 신의주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1924년 2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청년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김찬, 윤덕병, 박헌영, 김단야, 조봉암 등이 결성을 했습니다. 국내부의 김찬이 주도했으며 그해 1월 평양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박헌영, 김단야, 임원근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기획이었습니다. 신사상 연구회의 청년 조직이나 마찬가지였죠. 화요회 1924년 11월 서울청년회와 통일당 건설이 무산된 이후 국내부가 독자적인 당 건설을 위해 신사상연구회 지도부의 결정으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단체 명칭은 마르크스의 생일인 화요일인 것에 따랐습니다. 이듬해부터 전국에 당 건설을 위한 화요회 지부를 대대적으로 조직했습니다. 1925년 3월 북풍회와 통합해서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하게 됩니다. 북성회 1921년 겨울 도쿄에서 조선
고학생 동호회 회원이던 김약수, 김찬, 정태성을 중심으로 흑도회가 창립됩니다. 창립 직후 아나키즘 경향을 가진 박열이 흑우회를 창립하면서 조직은 이완되었습니다. 1922년 가을 김약수, 정태성, 송봉호 등 사회주의 성향의 회원들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듬해 1월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조직 북성회를 창립했습니다. 기간제로 척후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북풍회 1923년 여름 김약수는 북성회의 간부들과 일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신사상 곧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전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김약수는 국내 노동자 운동가 일부를 포함해 그해 가을 건설사를 창립했습니다. 국내에 잔류하며 활동하던 김약수는 1924년 가을 건설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북성회의 국내 지부인 북풍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1923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인 2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인 이남두, 이극광, 이정수 등은 국내에 통일당을 건설하기 위해 잠입하게 됩니다. 1924년 8월 국내 사회주의자들인 전일, 김연희 등과 함께 대중조직인 조선노동당을 건설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내부에 비밀전위 조직인 스파르타쿠스 단을 만들고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13인회, 이 13인회는 다른 말로 통일조선공산당 준비위원회를 약칭해서 13인회라고 합니다. 1924년 4월 국내에 통일당을 건설하기 위해 고려총국 국내부, 서울파의 고려공산동맹, 북성회의 가연당, 신생활파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협의 기구입니다. 4개의 그룹이 각각 2명의 대표를 파견했고 개인 자격으로 5명이 참여해 흔히 13인회라 불리게 됩니다. 참여자는 국내부 김재봉, 서울파 김사국, 북성회 김약수, 신생활파 유진희 등이 있습니다. 이 1월에 북성회 회원들을 이끌고 귀국했던 김약수가 국내에 북풍회를 창립하고 잔류하자 1925년 1월 3일 일본에서 활동하던 북성회 회원 안광찬, 박낙종, 하필원을 중심으로 북성회를 해산하고 1월회를 결성했습니다. 1월회의 안광찬은 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맡아 서울파와 통합당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레닌주의 동맹,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인 고광수와, 이게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것이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주세주기, 박헌영의 와이프 부인인 주세주기가 다니는 곳이 이 대학입니다.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인 고광수와 한빛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혁명사의 양명 등이 1926년 3월 국내에서 결성한 전위 조직입니다. 화요회와 서울파의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당 건설을 조직의 목표로 내세우게 됩니다. 서울파와의 통합으로 3차 조선공산당이 재건된 이후인 1927년 봄에 2차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책임자와 서울신파를 포함한 중앙위원을 선임하고
당내당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성 트로이카, 경성 3인방이라 트로이카, 경성 트로이카. 1933년 조선공산당 일본 총국의 이재유와 조선공산당 고려청년회의 이현상, 김삼룡을 중심으로 건설된 전위 조직입니다. 기존 엘리트 중심의 당 건설을 지향하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당 건설을 추진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실행한 조직이라는 점이 이전의 전위 조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금속, 철도, 화학 등 산업별로 구분해서 야채이카를 조직하고, 여기서 야채이카라는 것은 세포 조직입니다. 야채이카를 조직하고 정치신문 배포와 파업을 엄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성콤 그룹입니다. 이 박헌영하고 연결된 그룹이죠. 경성콤 그룹. 콤이라는 커뮤니스트 약자입니다. 경성 트로이카 와해 이후 계속 조직 재건을 위해 힘쓰던 이관술은 감옥에서 나온 김삼룡을 통해 박헌영과 접촉, 1939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 사이 당 재건을 위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박헌영도 여기서 풀려났죠. 6년 감옥소 생활해서 구치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 박헌영과 경성 트로이카의 이관술, 고려공산청년회와 경성 트로이카 출신인 이현상, 김삼룡 등이 참여했습니다. 당 재건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던 화요회와 서울 상해파들도 참여한 해방 이전의 마지막 통일 전위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공산당 평전에서 언급된 공산주의자들, 항일독립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 활동상 내력과 그들이 속했던 해외, 국내의 주요한 단체와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 여기 사항은 위키피디아라든가 다른 역사적 사실 그 쪽에 언급된 팩트와 약간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약간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